자, 반사 좀 해보자. 그리고 이거 답지가 남았네? 답지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네 명? 네 명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답지 일단 미리 줄게. 미리 줄 테니까 이따가 다 하고 채점하세요. 자, 넣어두시고. 자, 숙제부터 검사할게요. 파트 3번까지 검사할 겁니다. 자, 아까 쓰는 얘기했고, 그 다음 할 거. 파트 3번 내가 구문 분석 해야 된다고 내가 단톡에 보냈었는데, 아니야? 네? 네? 넌 이거 끝나고 다 하고 10시까지 남아서 나한테 검사하고 알았어? 너는 왜 채점이 안 돼 있냐? 채점한 거야? 맞았으면 맞았다고 표시를 해놔야지. 이거 틀린 것만 하면 내가 채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어떻게 알아? 그치? 동그랗게 표시해놔 맞았으면. 구문 분석도 다 채점한 거지? 음. 39번부터 안 돼 있는데? 근데 줘. 너도 마찬가지. 다 하고 나한테 검사 갖고 와라. 답지? 무슨 답지? 데일리 테스트. 너 부분에서 테스트 봤잖아요. 차수가 답지지. 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41, 2번은 다 돼 있는데? 아, 거기는 앞에서 뒤에서 말고 하다가 아까 몇 분이 못 쓰고 앞에서 뭐 끊을 거는 끊을 거는 뒤에서 안 하고 37쪽. 37번. 앞에서 뒤에서 하다가 37번은 안 돼. 보는 거 거의 다 돼 있는데? 37번만 37번 그 다음에 29번.
구문분석은 일단 중간에 37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 알아요. 자, 40번이요? 41번은 돼 있는데 왜 40번은 안 돼 있어? 39번도 안 했고 구문분석 38도 안 했고 지금 이거를 왜 건너뛰어올게?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야 되니까. 아니야? 너무 의심스럽잖아 상황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37, 38, 39가 다 구문 분석이 안 돼 있어. 40번은 아예 안 되겠고 41번은 구문 분석까지 돼 있어.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야? 나는 모르지. 진실은 너만 알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 너무 오래 걸렸어. 앞부분은 대부분 돼 있어. 근데 구문 분석 채점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채점을 했다고요? 채점을 한 게 이거야? 맞죠? 내가 자수랑 비교해본다? 자수랑 비교해본다? 범준아? 자수랑 비교해서 토시 하나랑 틀리면 어떻게 할래? 오늘 나랑 같이 퇴근할래? 채점 다 완벽하게 하고 알았지? 그 제가 거의 뭐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내신 대비는요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디테일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구문 분석이나 이런 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해석만 되면 되는데 구문 분석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당위성을 얘기하겠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이 잘 못 깨우치는 것 같아갖고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그 지금 매번 이제 해석 관련된 테스트나 숙제에서 이 구문 분석을 제가 되게 강조하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3을 수업할 때는 구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고3 애들한테 거꾸로 구문 분석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이제 고1, 2쯤 됐을 때는 이제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오히려 구문 분석이 익숙해져서 안 시켜도 막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근데 거꾸로 접근해요. 고3 때는 구문 분석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고3 특히 그것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구문 분석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수능을 대비하는 거라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수능 대비하는 분 계세요? 있어요? 없잖아. 그죠? 수능을 대비하는 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구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얻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문에 맞는 해석, 즉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법입니다. 세 번째는 영작이에요. 됐어? 특히나 우리 주역고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뭘 보여줬었죠? 전년도 시험지 보여줬었죠. 그렇죠? 전년도 시험지 보여주면서 출제율 100%, 뭐 출제율 75%, 뭐 이런 거 이제 보여줬었잖아 내가.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출제율이 100%로 나왔던 것들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특히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주역고가 작년 내내 세 문제 나왔었습니다. 객관식 두 개, 서술형 하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작년 내내 네 번 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 게다가 영작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그 등급을 많이 갈랐던 학생들의 등급을 갈랐던 게 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100%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왜 얘네를 하는데 왜 얘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말해볼게요. 일단 영작부터. 영작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쓰는 건데 우리말 방식에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말 어순과 영어식 어순이 당연히 다르니까 우리가 한글에다가 구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만 영어식 어순으로서 영작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애초부터 뭐 미국에서 생활을 했다거나 오랫동안 생활했다거나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구문 분석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구문 분석을 안 해도 자유롭게 편하게 영작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어법. 자, 이거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잠깐 볼게요. 우리가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거든요. 저랑 정규 수업 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동사 관련된 어법이고요. 두 번째는 절에 관련된 어법이에요.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출제율이 약 8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70에서 80%.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이랑 절 관련 어법 이 두 개만 알아도 대부분의 어법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법 문제. 그래서 근데 이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핵심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항상 어떤 문제를 풀던지 간에. 근데 우리가 동사 자리가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데 구문 분석해야 되는 거야. 구문 분석을 안 하면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다고. 아까 전에 그 연우가 저한테 이제 질문했던 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좀 잠깐 예시로 보여주면 이게 지금 잠깐만 22번 지문이거든요. 22번 지문. 요 부분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22번 지문에 지금 구문 분석 요 부분을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your day and mood ruin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잣서 피고 여기 수정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구문 분석 바꿀 거니까. 여기가 이 덩어리가요. 부사예요. 부사. 즉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여기가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왜 분사구문인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일단 분사구문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만약 말하기 전까지였다면은 그리고 연우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에서 쌤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는 your day and mood ruin 이 부분이 분사구문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왜 분사구문인데? 왜 그러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ruined가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동사 자리가 아니야. 동사 자리가 아닌지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봐봐. 여기 found 동사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it 동사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nd up 동사 또 나와 있습니다. 동사 3개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동사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 이런 애들이 필요해요. 3개가 나와 있어. 동사가 3개 나와 있으니까 얘네를 각각 연결해주는 놈은 2개가 필요한 거야. 됐어? 2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럼 2개가 나왔는지 보자고. 첫 번째 as 나왔죠? 접속사. 두 번째 if 나왔죠? 2개 나왔네. 됐어? 그래서 이 동사 1, 2, 3번이 이 접속사 2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You end up being late and racing for the office.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문장이 끝났어요. 자, 동사 3개 나왔고 접속사 2개까지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ruined가 만약 동사라고 쳐봐요. 동사라고 쳐봐. 그러면은 동사가 총 4개 나온 건데 그럼 연결해주는 말이 3개 필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2개밖에 없어요. 됐어? 그럼 뭡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걸 우리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잣서에 서 있는 구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어법으로 내기가 좋은 포인트예요. 이런 ruined 같은 부분. 됐어요? 원래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콤마 뒤에 end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 자리에. 요 자리에 end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mood, your day and mood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사이에는 are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고. 근데 우리 분사구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ing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 지웠어. 주어를 지우려고 했는데 요 주어랑 문장의 주어는 you인데 주어가 다르죠? 그래서 주어를 냅둔 거야. 그리고 동사의 ing, are를 being으로 바꿨는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your day and mood ruin 이것만 남게 된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 are ruined니까 비동사의 pp 수동태죠. 수동태니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된다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됐어?
됐어? 즉 지금처럼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못 푼다는 거예요. 이런 동사 관련 어법은.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문 분석을 세심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 동사 관련 어법이 수능까지, 아니 그냥 수능도 아니고요. 영어를 여러분이 평생 배우는 한 어떤 시험에서도 동사 관련 어법이 최소 50% 이상 나옵니다. 최소.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 관련된 문제. 절 관련된 문제의 대표가 뭐야? what이냐, 뭐 대시냐, 뭐 where냐, which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절 관련된 문제거든. 근데 절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이걸 구별하는 거란 말이야. 니네가 왜 공식처럼 맨날 외운 거 있잖아. 뭐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고 뭐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 오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니네가 막 외웠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어떻게 알 건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것도 역시 구문 분석으로 아는 거예요. 구문 분석. 아니 단순히 주어 동사만 나와 있다고 해서 얘를 완전이라고 해야 될지 불완전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1형식이면 완전한 거고 3형식이면 불완전한 거거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문 분석을 통해서 얘가 완전한 형태인지 불완전한 형태인지 구문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고등부 어법 문제에서 거의 70~80%를 차지하는 동사 관련 어법과 절 관련 어법의 시작이 뭐로 시작이냐? 구문 분석을 시작한다는 거야. 이래도 안 중요하다고 구문 분석이? 이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등급을 가르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법과 영작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를 다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 어법과 영작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요. 아주 운 좋으면 2등급이고요. 보통은 3등급 나옵니다. 어법, 영작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보통 3등급이에요. 3등급.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1, 2등급까지 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어법, 영작을 접근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익혀야겠죠. 근데 그 익히는 거의 시작이 뭐라고요? 구문 분석이라고. 디테일하게. 됐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디테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너네 엿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좀 믿고. 여러분 그 자서의 이 구문 분석을 괜히 해놓은 게 아니야. 괜히 해놓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 구문에 맞춰서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부분 해석 테스트나 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자서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거지. 이거 그냥 이 색깔 표시한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구문 분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더군다나 주역고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주역고는 어법 문제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니네한테. 그러니까 너네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알겠죠? 자, 당위성은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세심하게 여러분 숙제에 해당하는 거, 부분 해석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 구문 분석 꼼꼼하게 하시고 채점할 때도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시작할 건데 지난번에 26번까지인가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2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20번에서 42번까지 모든 지문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여기 이제 뭐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중심 내용 부분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면은 글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다. 그걸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고요. 하단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중심 내용 요약 그리고 글의 핵심 파악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눠놨는데 중심 내용 요약은 그냥 말 그대로 요약입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글의 핵심 파악에는 주제, 요지, 요약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한글과 영어 버전을 둘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모든 지문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다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나눠드리면 여러분께서 내가 한 걸 보고 내가 한쪽으로만 내가 한 거를 마치 답지처럼 생각하고 이걸로만 여러분이 또 암기하고 이렇게 좀 무식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정리는 해놨는데 일단은 오늘은 배부하진 않을게요. 오늘은 배부하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이 진도를 좀 마무리를 하고 아마 다음 주면은 진도가 끝이 날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글의 주제나 요약을 직접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영어 말고 한글로만.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20번에서 42번까지 다 작성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거랑 정리를 하면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배부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 잘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 대입화학 정리에서는 그 26번은 뺐어요. 왜냐면 그때도 말했다시피 어떤 사람의 일화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이거는 뭐 주제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자, 그러면 29번부터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9번 여기였네요. 보죠. 몇 페이지냐? 12페이지네. 자, 12페이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질문이 이제 원래 어법 질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법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뽑곤 하는데 실제로는 29번이 이게 내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매번 하는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키워드라든가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Each species of animals. 자, 각각의 종의 동물들은 can detect, 감지할 수 있대요. 뭐를? A different range of odors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range of 하면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범위의 odor을요. odor는 냄새라는 뜻이 있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범주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답니다. 지금 첫 문장 자체가 사실상 주제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각 종의 동물들은 서로 다른 범주의, 다른 범위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를 들면 이 동물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또 이 동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뭐 이런 예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각 종의 동물은 다른 범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결국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부연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no species 어떠한 종도 can detect 감지할 수 없대요. All the molecules 모든 분자를 감지할 수는 없답니다. 어떤 분자냐? 대절이야. 관계대명사.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That are present in the environment in which it lives. 그것이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감지할 수는 없대요.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있잖아. 지금 이 주변 환경. 그럼 이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모든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철판 냄새 나요 지금? 안 나잖아. 이 철판에도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철판에서 나는 냄새가 나냐고. 안 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자면 그것이 즉 여기서 말하는 이은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 그 종이 살고 있는 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어떠한 종도 감지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감지할 수는 없다고요. 즉 there are some things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가 무엇이냐? That we cannot smell. 우리가 냄새를 맡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which some other animals can and vice versa. 자, vice versa 하면은요 그 반대도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몇몇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요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감지할 수는 없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몇 동물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몇 가지의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구문 분석을 살짝 수정해 줄게요.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Derek cannot smell 얘를 1번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but을 기준으로 뒤에 나와 있는 which 어쩌고 나온 거 있죠? 요거를 2번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해석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can 뒤에는 smell이 생략된 겁니다. smell. smell 생략된 이유는 앞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말 또 쓰기 싫으니까 그런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몇몇 다른 동물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들. 됐어? 우리는 못 맡지만 쟤네는 맡을 수 있어.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는 맡을 수 있지만 쟤네는 맡을 수 없는 거. 됐어?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동물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re are also differences. 자, 또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차이냐? Between individuals. 개개인들 간의 차이도 존재한대요. 어떤 개개인들이냐? Relating to the ability to smell an odor or how pleasant it seems.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뭐랑 관련된 거냐면 능력과 관련된데요. 냄새를 맡는 거죠, 말 그대로. 스멜은 맡다, 오도는 냄새였죠. 그래서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거고요. 또는 그것이 그 냄새가 이제 how pleasant니까 얼마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거와 관련된 능력과 연관된 개인들 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똑같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윗문장까지 여기서 좀 시점이 전환되는 건데 이 윗문장까지는 어떠냐면요. 종마다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범주가 다르다고 했잖아. 종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사람이랑 개랑 맡을 수 있는 그 냄새의 범주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 위에서는 종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종뿐만 아니라 그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각 개체마다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맡을 수 있는 냄새의 범주와 내가 맡을 수 있는 냄새의 범주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는지 이런 거와 관련된 개인들 간의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개개인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차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얘는요 주제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위에서 말했던 주제가 첫 번째 1번 주제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2번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글에서의 소재랑 키워드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당연히 냄새예요. 냄새. 그렇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범주가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종합하자면 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범주가 어떻게 다르다? 종마다 다르다. 종마다 다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심지어 뭐에 따라 또 다르다? 개개인마다도 다르다 라는 겁니다. 개개인마다도 다르다. 또한 개개인마다 다르기도 하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범주는 종뿐만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르기도 하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글이 끝이 안 났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 for example 예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like the taste of coriander. 여기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와 있는데 고수거든요. 그 이제 우리 베트남 음식 먹을 때 나오는 그 쌀국수 같은 데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그 고수의 맛을 좋아한대요. known as cilantro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얘도 똑같아요. 이제 고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고수라고 알려진 그 고수의 맛을 몇몇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find it soapy and unpleasant. soapy가 돼요. soap이 뭐야?
비누잖아, 비누. 그러니까 비누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unpleasant, 불쾌하다고 생각한대요. 됐어?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여기서 it 있잖아, it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고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수. 됐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있는 it은요 가목적어 아닙니다, 여러분. 가목적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진목적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수가 어떻다? 비누 좀 맛이 나고요. 되게 이제 불쾌하다고 find 생각한다고요. 됐어요? 자, this effect 이러한 결과는 has an underlying genetic compon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떤 근원적인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게 우리가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 뭐 예를 들어 민초야, 민초. 그러면은 누구는 민초를 좋아하고 누구는 민초를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초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보면은 막 이렇게 극혐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걸 왜 먹냐? 이 치약만 나는데 왜 먹냐?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걸 좋아하고 이게 아니잖아. 내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혹시 우리 정규 수업 때 지원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 있어요? 없어요? 지원 선생님한테 배운 분 아무도 없나? 저희 학원에 그 지원쌤이라고 계신데 여자 선생님인데 저는 진짜 평생 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지원 쌤이 처음에 이제 오신 지 우리 학원에 지금 오신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선생님이 이제 고기를 안 드신대요. 고기를 안 드신대. 근데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좀 봤어요. 왜냐면 뭐 비건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많이 먹는 거 이런 이유로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이었던 게 뭔지 알아? 혹시 뭐 다이어트나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드시냐 했더니 뭘 하신 줄 알아요? 아니요, 그냥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라고 했어요. 나 진짜 충격받았어, 그 얘기 듣고. 평생 본 적이 없거든. 고기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는 사람은 나 진짜 평생 처음 봤거든요. 고기가 맛없어서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치킨? 이런 거 드시질 않아요. 왜? 맛이 없다고. 저는 좀 이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아무튼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예 다르죠? 아예 달라요. 저는 고기 완전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먹었고요.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냄새도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요, 이 결과가 왜 발생한다? 근원적인 유전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Due to differences, 차이로 인한 유전적 요소래요. 어떤 차이냐? 유전자에서요. 어떤 유전자냐? Controlling our sense of smell. 우리의 후각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유전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ultimately, 궁극적으로 the selection of a scent. 이 scent라는 것도 냄새라는 뜻이거든요. 냄새. 자, 그래서 냄새의 어떤 selection은요, 어떤 냄새냐? detected by a given species. 자, given은 주어진이란 뜻인데 주어진으로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래서 특정한이라고 해석하면 좀 더 좋아요. 특정한, 알겠죠? 그래서 특정한 종에 의해 감지된 냄새의 selection,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 집합체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집합은요. 그리고 how the odor is perceived, 그 냄새가 어떻게 인식되느냐라는 건 will depend on the animal's ecology, 그 동물의 뭐에 달려 있을 것이다? ecology에 달려 있을 것이다. 뭐랍니까? 그 생태에 달려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생태적인 이유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냄새 인식되는 방식, 이게 각각 개체마다 다르다. 마지막 문장은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 재진술 문장, 주제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아까 주제라고 써놨던 이 두 문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특정 종에 의해 감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특정 종에 의해 감지가 된 냄새란 건 뭡니까? 종마다 냄새의 범위가 다르다. 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냄새가 인식되는 방식이랍니다. 이 냄새가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고, 기분 좋게 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개체마다 또 이 냄새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이거는 결국 뭐에 따라 다르다? 동물의 생태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종들 간의 그리고 개체 간의 냄새 감지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바로 이 글의 제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좀 제목을 좀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제목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응?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사실상 끝나가지고 종들 간 그리고 어딨냐? 그리고 개체 간. 보자. 냄새 감지에 있어서의 차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는 이제 주제를 재진수라는 문장의 부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라서 일단 방금 전 문장에서 사실상 끝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용이. 마지막 문장은 이제 요거를 토대로 이제 그냥 가볍게 한번 보자면 The response profile of each species. 각 종의 반응 프로필은요 will enable 가능하게 해줄 거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종이에요. 그 종, 각각의 종.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별건 아니지만 이 스피시즈 자체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거든요. 이 s 붙었다고 무조건 복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each는 원래 뒤에 단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피시즈 자체가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여기서도 it으로 받았죠. 됐죠? 자, 그래서 그것이, 즉 그 종이 뭘 가능하게 하냐면 to locate sources of smell. 그 냄새의 원천의 위치를 알아내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랍니다. 어떤 냄새의 원천이냐? That are relevant to it.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냄새의 원천이고요. 그리고 to respond accordingly.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게 할 거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뭐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자, 각 종의 반응 도표라고 했습니다. 반응 도표라고 한 건 뭐냐면 반응의 범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냄새를 어떻게 맡을 수 있다. 그것이 뭘 가능하게 하느냐? 그 종과 관련성이 있는 여기서 이시 가리킨 것도 그 종이에요. 종 똑같은 겁니다. 그 종과 관련성이 있는 냄새의 원천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왜 우리 그 경찰경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경찰경 같은 거, 막 마약 탐지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어떤 특정 냄새를 맡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찾아봐 하면은 막 경찰견이 막 찾을 수 있잖아요. 인간은 못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경찰견한테 자기는 맡을 수 있는 범주의 냄새죠. 그 개 입장에서는요. 멍멍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멍멍이가 그 자신의 범주와 관련성이 있는 냄새의 원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가 이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한다는 건 뭐야? 찾으러 가는 거겠지. 됐어? 그거 생각하면은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30번 볼게요. 30번. 여기 뭐 자세하게 정리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일어난 사람이 여기 다 지울게.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지 우리 한번 좀 알아볼까요? 첫 문장에서 recent research suggests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 부분을 보면은 최근에 연구가 시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하고 있죠. 자, 연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글이 어떨지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를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지우고, 자, 연구나 실험, 그다음에 조사, 통계 이런 류의 글이 있습니다. 연구, 실험, 조사, 통계 류의 글. 이런 글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지금 여기에서 연구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연구로 기준을 잡아서 쓰겠습니다. 일단 초반부에는 일반적으로 연구 내용이 나옵니다. 연구 내용. 무엇을 연구했는가? 또는 플러스 그 연구에 대한
목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연구를 왜 하는 건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초반부에 나오고요. 그럼 연구를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사실. 이 내용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 내용이 만약 나왔다면요, 얘 자체가 글의 요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자체가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내용이 나왔다면 빈칸으로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를 빈칸 뚫어버리는 거야. 시험에서. 됐어? 만약에. 또는 요 내용이 안 나왔다. 만약에 지문에서 요 내용이 안 나왔다면 이 연구 결과 자체가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됐어?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머릿속에 요거만 담아두세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연구나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중요한 문장은 후반부에 나오겠구나. 중후반부에 나오겠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글을 읽는 게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문장 볼게요. Recent research suggests. 최근의 연구는 시사합니다. 대절 이하를요. Evolving humans' relationship with dogs. 개들과 진화하는 인간의 관계가 changed, 바꿔놨대요. The structure of both species' brains. 두 종 모두의 뇌의 구조를 바꿨다는 걸 시사한답니다. 됐어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과 개의 어떤 관계래요. 됐어요? 인간과 개의 관계가 두 종의 뇌 구조를 바꿔버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됐어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글의 소재는 인간과 개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문장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내용을. 그러면 one of the various physical changes. 다양한 신체적 변화들 중 하나랍니다. 어떤 변화냐? Caused by domestication. domestication은 사육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사육에 의해 유발된 다양한 신체적 변화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is a reduction, 줄어들었답니다. 감소래요. 뭐의 감소냐? In the size of the brain, 뇌의 크기의 측면에서의 감소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의 경우에는 16%, 그리고 돼지의 경우에는 34%, 그리고 개의 경우에는 10에서 30% 이렇게 감소를 했답니다. 뭐가요? 뇌의 사이즈에 있어서요. 뇌의 사이즈가 감소를 했대요. 자, 그러면 왜 뇌의 사이즈가 감소를 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뒷내용을 읽어봐야겠지만 뇌 사이즈가 감소했다는 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말 같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뇌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뇌가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어떤 이제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인간과 관련성이 있는 게 가장 큰 게 지금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말이나 돼지나 개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세 가지를 써놨겠죠. 그렇죠? 갑자기 여기에서 곱등이 이런 걸 써놓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성이 있는 어떤 그런 동물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domestication이라는 단어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이 뒷내용을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어요. 자, 안 읽은 상태에서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추론. 자, 인간과 관련성이 있는 말, 돼지, 개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요 뇌의 사이즈가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그러면 왜 감소를 했을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domestication에 의해 유발된 신체적 변화래요. 사육에 의해서. 됐어요? 그러면 사육이라는 거는 얘들아 결국 이렇게 생각해보자. 개나 돼지나 말이 인간에 의해서 사육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봄을 당하고 기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육 당한다는 건 얘네들이 되게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그냥 얘가 뭐 물 주면 물 먹으면 되고 뭐 먹이 주면 먹이 먹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굳이 사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럼 사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뇌의 사용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뇌의 사이즈가 줄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몰라요 이거는요. 뒷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만약 제가 말한 내용이 뒤에 나온다면요. 이 글의 핵심 단어는 domestication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육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게 되는 거거든. 자, 실제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이즈가 감소했는가 한번 볼게요. This is because 딱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once가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일단 인간들이 시작하면요, to take care of these animals, 이러한 동물들을 돌보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no longer needing the various brain functions. 제가 말한 거 나왔네, 그렇죠? 그들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뭐를? 다양한 뇌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In order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됐어? 아까 전에 말했잖아. 그러면은 지금 안 나온 단어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동적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수동적인.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여기까지 읽었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수동적인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passive 같은 단어. 됐어요? 수동적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 얘네들은 지들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행동한 게 없으니까요. 사육을 당하기만 했으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도 전혀 삶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그냥 망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망고의 진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뭔가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여러분께 떠먹여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험 성적 잘 나온다. 다 하나하나 떠먹여 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뭡니까? 결국 여러분은 수동적인 학습만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 가서는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동적인 걸 하려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사육 당하는 거, 뭔가를 받기만 하는 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자면 Animals who are fed and protected by humans.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냐? 먹이를 받아 먹고요. 그리고 보호를 받는답니다. 인간에 의해서요. 이런 동물들은 did not need, 필요로 하지 않았대. Many of the skills, 기술들 중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아. 어떤 기술이냐? Required by their wild ancestors. 그것들의 야생 조상들에 의해 요구된 기술이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야생 조상들에 의해 요구된 기술이 뭐겠습니까? 각종 생존 기술이겠지 뭐. 얘네들의 조상님들은 어땠겠어? 인간들이 사육을 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지들이 새끼를 낳고 이 새끼를 돌볼 수 있는 방법, 이 새끼를 위해 뭔가 먹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기술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인간이 다 해주니까. 됐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lost the parts of the brain, 뇌의 일부를 잃었답니다. 어떤 뇌야? Related to those capacities, 그러한 능력들과 관련된 뇌의 부분을 잃어버렸답니다. 됐어요? 왜? 인간이 다 채워주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간에 이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켜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만으로 그리고 다 해주면은 발전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육아에서도 기본이긴 합니다. A similar process. 자, 유사한 과정이 occurred. 자, 여기서 유사한 과정 어쩌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시점이 바뀌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점 전환 체크는요.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겁니다. 자, 유사한 과정이 occurred, 발생했어. For humans, 인간에게도 발생했어요. 자, 콤마하고 후 나오면 그리고 그들은. 됐어? 그리고 그들은 seem to have been domesticated by wolves. 이렇게 됐답니다. 늑대에 의해 여기서 domesticate라는 게 지금 동사로 쓰였죠. 아까 위에서는 domestication, 사육이란 뜻의 명사였는데요. 동사로 쓰이면 사육하다입니다. 길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늑대에 의해 길들여진 것으로 보인답니다. 됐나요? 그거 정글분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볼게요. So about 10,000 years ago, 약 1만 년 전에 when the role of the 그 개의 역할이 was firmly established. 자, 굳건하게 정해졌을 때랍니다. In most human societies.
인간 사회에서요. 대부분 인간 사회에서 개의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 또한 shrank by about 10%. 어떻게 됐답니까? 인간의 뇌 또한 shrank 했대요. 줄어들었답니다. 약 10% 정도까지예요. 여기서의 by는요. 10%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이러고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과 개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두 종의 뇌의 크기가 변화됐다고 했잖아. 첫 문장에서. 근데 그 뇌의 크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뇌의 크기가 둘 다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아까 연구 어쩌고 나왔지만 지금 봤을 때 요 내용은 아니네요. 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럼 이 글의 주제를 뽑는다 하면은요 그냥 단순합니다.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여기가 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뇌 구조가 전부 다 바뀌게 되었다. 두 종 전부 다. 근데 그 여기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글의 전반적인 거를 전달할 수는 없겠죠. 왜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줬기 때문에 오히려 뇌의 기능이 퇴화되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으니까요. 됐나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하면은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시 여겨지니까 뭐 굳이 할 필요 없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퇴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같은 경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서 창 하나만 있으면 멧돼지 잡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잡어? 우리 못 잡아요. 근데 우리의 오랜 선조는 분명히 창 하나 들고 멧돼지를 잡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왜? 아 이거 못 잡으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됐잖아. 생존과 관련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잖아요. 기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됐어? 그럼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어. 즉 나의 부족한 기술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린 자연스럽게 뭘 안 해? 우리가 창 들고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 들고 사냥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맞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인간과 개의 관계에서도 똑같다고요. 인간이 부족한 부분을 개가 메꿔주고요. 개가 부족한 부분을 인간이 메꿔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해당 능력에 대한 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 사이즈가 줄었다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 사육으로 인해 야기된 개와 인간의 뇌 크기 감소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만 좀 간략하게 작성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사육으로 인해 유발된 개와 인간의 뇌 크기 감소.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다 쓰시고요. 네. 자, 쉴 때 차라리 좀 주무시거나 조세요. 알겠지, 하영아? 내가 올 게 아니니까 이때 주무세요.
자,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들어가시고. 분필이 없어. 분필 좀 가져올게요. 자, 다음 31번 질문 볼게요. 봅시다. 처음부터 피곤하면 일어나서라도 듣고 자, 볼게요. There is nothing more fundamental. 자, 더 근본적인 게 없대. To the human spirit. 인간의 정신에는요. Than 뭐보다 the need to be mobile. 자, 그래서 이동하려 하는 욕구보다 인간의 정신에 더 근본적인 게 없대요. 자, 이 말만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자, 이동하려고 하는 욕구? 이게 뭔 말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it is the intuitive force랍니다. intuitive, 직관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직관적인 게 직관적인 힘이 뭐냐? That sparks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을 spark한대요. 딱 이렇게 전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즉 자극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극하다라는 stimulate랑 똑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인칭 단수형이니까 얘도 똑같이 S로 붙이도록 할게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직관적인 힘이랍니다. 그리고요, opens pathways to life-changing opportunities. 삶을 변화시킬 기회로의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런 직관적인 힘이랍니다. 되게 비유적인 표현을 써갖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두 문장 읽었을 때 글의 소재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이동하려는 욕구예요. 인간의 이동하려는 욕구. 근데 여기서 이동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뭘 이동한다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문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뭐랍니까? 그것은, 즉 다시 한번 인간의 이동하려 하는 그 욕구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을 변화시킬 기회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직관적인 힘이래요. 되게 비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슬슬 나와야 될 텐데 보시면 It is the catalyst for progress and personal freedom. 그것은,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것은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인간의 이동하려는 욕구입니다. 인간의 이동하려 하는 욕구는 촉매래요. 어떤 진보와 개인적 자유를 위한 촉매랍니다. 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하네. 이게 뭔 말이야 대체? Public transportation. 자, 이제야 좀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온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은 has been vital. 필수적이어 왔답니다. To that progress and freedom. 그러한 진보와 자유에 있어서 필수적이어 왔어요. For more than 2 centuries. 2세기 이상 동안요. 200년 이상 동안.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인간의 이동하려는 욕구를 구체화한 게 무엇입니까? 구체화한 게 바로 대중교통이죠. 됐나요? 인간은 이동하려는 욕구가 있대요. 있는데 그 이동하려는 욕구라는 게 뭐 마음을 이동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정착한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뭐랍니까? 대중교통이라는 단서를 제공을 했어요. 대중교통이 그래서 필수적이래요. 뭐에 있어서요? 그러한 진보와 자유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진보와 자유라는 건 위에서 나왔었죠. 진보와 자유.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간의 이동하려는 욕구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진보라는 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발전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transportation industry. 운송 산업은 has always done.
항상 해왔어요. 뭐를? More than carry travelers.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해왔는데 그 이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해왔답니다. From one destination to another.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그런 이동하는 사람들, 여행자들을 실어 나르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운송산업이라는 거는 뭔가를 날르는 거잖아요. 뭔가를 날르는 건데 단순히 그 뭔가 날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있대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즉 그것은 그 운송산업은요 connects people, places and possibilities. 사람, 장소, 그리고 가능성을 연결해준대요. 이것도 추상적이네. 좀 더 이어서 그것은 운송산업은 provides access, 어떤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to what people need,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다가요. 그리고 what they love, 그들이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what they aspire to become. aspire 하면은 뭔가를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되기를 열망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 준대요. 뭐가요? 운송산업이요. 운송산업. 운송산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여기에서 여기로 뭔가를 날른다. 이게 끝이 아니래. 이게 끝이 아니라 뭐랍니까? 사람, 장소, 가능성을 연결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어떤 접근성을 제공해 주느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자,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학원으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뭐 걸어오는 분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럼 버스를 타고 온다는 건 버스라는 이 운송 수단이 나를 태워서 학원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 즉 날라주는 역할을 한다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각자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에다가 접근성을 제공해 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도 접근성을 제공해 주고요. 우리가 뭔가 되고자 하는 것에도 접근성을 제공해 준답니다. 접근성이란 건 뭐예요? 내가 다가갈 수 있음, 이걸 말하는 거잖아. 다가갈 수 있음.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자면요. 여러분께서 결국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학원에 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여러분이 각자 부족한 점을 배워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학원을 다니는 이유들이. 그러면은 그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운송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운송수단이라고.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겁나 멀리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 버스로 한 3시간 거리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비록 멀지만 어쨌든 버스가 있으니까 3시간이라는 거리가 시간이 걸려도 일단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잖아요. 힘들겠지만. 그치? 근데 버스가 없으면요. 걸어서 오려면요. 20시간 걸려요. 20시간. 됐어? 그러면은 뭡니까? 이건 아예 접근성조차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20시간 어떻게 왔다 갔다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운송수단이 제공하는 건 단순히 나를 날라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도 접근할 수 있고 저기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을 제공한다. 라는 측면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s doing. 자, 그렇게 하면서 It grows communities. 그것은 즉 운송산업은요. 공동체를 성장시키고요. Creates jobs.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역시나. 그죠? 그리고 strengthens the economy. 경제를 강화하고요. Expands social and commercial networks. 그러면 사회적이고 상업적인 네트워크를 expand, 확장시키고요. Saves time and energy.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주고요. And helps millions of people.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achieve a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성취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단순히 날르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단순히 버스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운송수단이 없다고 쳐봐요. 자동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가자마을 이쯤에 살아. 그럼 가자마을에서 얘까지 걸어오려면 몇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운송수단이 없었다면 이 후국에는 학원이 다 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이 후국 근처에 사는 사람 외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녀? 바다에서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성립이 된 거죠. 운송수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후국 학원가라는 공동체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직업도 창출할 수 있겠죠. 어떤 거? 저와 같은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점 같은 게 잘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그렇죠?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운송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도 다 직업적인 측면이잖아. 그런 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경제를 강화한다?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여기에서 돈이 돌 테니까요. 그리고 뭐다? 사회적, 상업적인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 사회적, 상업적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는 거에서 뭘 하나 느꼈냐면은 여기 후곡 학원가에 내가 만약에 돈이 좀 많았으면은 이 후곡 학원가에 이거 사업하면 되게 잘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게 혹시 뭔지 알아요? 실제로 지금 근데 그 내가 생각한 거를 이미 하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내가 아이디어만 생각해낸 게 있는데 하고 있어서 지금 겁나 잘 되고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알아요? 이 후곡 학원가에 이거 사업하면 되게 잘 되겠다. 뭐였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육점이랑 수산물 파는 거 있죠. 생선 파는 거. 그리고 반찬 가게 이거였어요. 근데 세 개가 다 있어. 우리 학원 1층에 반찬 가게 있고요. 맞은편에 생선 파는 데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길 건너면 뭐 있어요? 마트까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학원가에 이런 거를 하면은 장사 잘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대부분은 이 후곡 학원가 기준으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밥 먹고 끝나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픽업을 하러 오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데리러 이제 어머님이 오십니다. 그럼 이제 잠깐 기다리시겠죠? 그럼 기다리면서 뭐예요? 장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 4년 전에 생각했었어.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 근데 생겼더라고.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여기 앞에서 이제 너 갈치 1,000원 나도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자본금이 없어서 아무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상업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 발전이 절약한다. 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절약되는 거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이것도 역시나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이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글은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초반에 나온 인간의 이동하려는 욕구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이제 소재죠. 굉장히 포괄적이야. 인간의 이동하려는 욕구라는 건 굉장히 크죠. 이동한다는 게 뭔데? 이거를 구체화시킨 게 바로 대중교통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글의 제목을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글의 제목. 자, 그러면 이동하려는 인간의 욕구로 인해 발생된 뭐라고 할까? 운송 산업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운송 산업의 숨김.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어? 인간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타고난 욕구가 있어. 이걸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 운송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 그 운송 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 그 좋은 점들이 뭐라고? 얘네들이라고. 얘네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첫 문장이 주제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주제긴 한데요. 이 주제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여러분 아까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초반 두 문장 읽었을 때 이게 대체 뭔 내용이지 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좀 구체적인 소재가 등장하니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제대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나온 내용이 있죠. 여기 Public Transportation 여기 나왔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구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주제. 처음에는 되게 포괄적이고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주제로 말했다면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운송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구체적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결국 운송 산업은 이동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와 개인의 자유에 기여를 한 거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서 32번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초반 부분 항상 중요하니까 첫 문장 보면서 갈게요. 자, 비즈니스 컨설턴트 이 기업 자문가랍니다. 기업 자문가의
뭐 프란스 조한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describes 묘사했대요. 기술한답니다. 또 medical effect medical effect 아니야 메디치 effect 소리. 그러니까 메디치 effect라는 거를 설명한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메디치 효과라는 건 어찌 보면은 전문 용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메디치 효과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 용어 있죠, 전문 용어.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하면은요, 이 녀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메디치 효과가 뭔데?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전문 용어가 무엇인지가 곧 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이 기업 자문가의 프란스라는 사람이 메디치 효과를 설명을 하는데 자, 어떻게 설명하냐? As the emergence로 설명한답니다. emergence라는 건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출현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설명한답니다. 뭐의 등장이냐? Of new ideas and creative solutions.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의 등장으로 설명을 한대요. 뭐 할 때? Different backgrounds and disciplines come together. 그러면 다양한 배경과 디스플레이는 원래 뭐 훈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훈육이나 아니면은 뭔가 뭐 예절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미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배경과 훈육이 come together 함께 합쳐졌을 때 이러면 조금 어색하잖아. 여기에서의 디스플레이는 학문 분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학문 분야. 그래서 다양한 배경과 학문 분야가 합쳐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답니다. 됐어? 그럼 첫 문장에 나왔네요. 메디치 효과가 이 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메디치 효과. 근데 이제 내가 그 사실 이 역사나 세계사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공부를 안 해봤는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 메디치라는 게 아마 그 어떤 귀족 가문의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옛날 프랑스나 이럴 때 프랑스 맞나? 아무튼 그 옛날 그 유럽이 그 귀족 사회였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한 가문의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뭐 보면 나오겠죠. 어찌됐든간 메디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첫 문장이 좀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메디치 효과란 무엇이라고요? 다른 배경과,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과 학문이 합쳐질 때예요. 다양한 배경과 여기서 말하는 배경이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간 그것과 다양한 학문이 합쳐질 때 발생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 됐어? 이런 게 바로 뭐다? 메디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뒷내용을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제가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조금 약간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생 때 알바를 3년을 했거든요. 고1, 2, 3때. 제가 알바를 어디서 했냐면요, 버거킹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햄버거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만 있으면. 10몇 년이 지났지만요. 3년을 알바해갖고 제가 아마 그 매장에서 알바생 거의 최초로 퇴직금까지 받았어요. 15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때 시급이 이제 얼마였더라? 고1 때, 고1, 2때 한 2천 얼마였고요. 최저 시급이. 고3 때가 3,100원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 이제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고 사실상 거의 준 매니저급으로 일을 했어요. 준 매니저급으로. 워낙 이제 오래 알바를 해갖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어느 날 이제 우리 매장이 되게 바쁘게 될 예정인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우리 그 매니저께서 저한테 와갖고 야, 우리 몇 월 며칠 날 이날 어떠한 그 행사 때문에 우리 매장 되게 바쁠 거다. 그래서 우리 매장을 지원해줘. 다른 곳에서 이제 사람이 올 건데 너가 잘 가르쳐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가. 그래서 알겠다. 대답을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되게 키가 조그맣고 어리게 생긴 여자애 하나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가 지원 온 걔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래갖고 혹시 지원 왔어? 너 지원 온 걔야?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창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매니저가 저를 부르고
저기 이제 뒷마당이 있었거든요. 뒷마당을 날 끌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너 미쳤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고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보다 5살이 많은 누나였어요. 알고 보니까 나 고3이었잖아. 그 누나가 24이었어요. 너무 동안이어갖고 난 당연히 나보다 어린 줄 알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그 누나는 심지어 나는 이제 짬밥으로 따지면 이제 2년 반 정도 된 거였잖아. 이 누나 짬밥이 6년이었어요. 심지어 그 버거킹 짬밥은. 그러니까 나는 완전 짜발이인데 근데 이제 다짜고짜 내가 와갖고 야 오늘 열심히 해보자 하니까 이 누나 되게 황당한 거야. 그래갖고 일단 네 하고 대답을 한 거지.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본 거야. 쟤 뭐냐고. 쟤 혹시 뭐 저 사람 혹시 나보다 나이 많냐고. 아니다 우리 알바생이다. 이 누나는 심지어 알바도 아니었어요. 직원이었어요. 그 매니저와 알바의 중간 있었거든요. SC라는 직급이 있었는데 그 SC가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그 SC였던 거야. 난 몰랐지. 그래갖고 그날 매니저한테 엄청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봐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바를 하면서 겪었는데 지금 저는 그 버거킹 일과는 전혀 다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요. 전혀 상관없는 분야거든요. 그렇잖아. 전혀 상관없는 분야잖아. 버거킹에서 햄버거 만드는 거랑 지금 강사로서 하는 일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합쳐지면서 이런 게 이제 뭐 새로운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내가 생각이 좀 드냐면 그때 이후로 저는요. 정말 웬만하면요. 처음에 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게 좀 많이 강박이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웬만하면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나도 나이를 좀 먹었잖아. 나도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가늠이 돼요.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뭐 누가 봐도 학생이겠네.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메고 있고 그냥 딱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딱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딱 봤을 때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존댓말을 합니다. 이게 좀 생겼어.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창의적인 해결책 뭐 이런 게 나온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전혀 상관없는 분야처럼 보이는데 이게 결합되니까 이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겪은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분야를 섞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등장할 수도 있구나. 그걸 우리가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메디치 효과, 이 메디치라는 말 자체가 뭔지 일단 이 기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term으로 시작합니다. 그 용어는 메디치 효과라는 그 용어가 is derived from, be derived from 하면은 뭐뭐에서 유래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녀석을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originat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기원하다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come from으로 쓰기도 합니다. come from 뭐뭐에서 오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3인칭 단수형이니까 전부 다 s 붙여놓을게요. originate comes 이렇게. 자, 그 용어는 어디에서 유래하냐면요. 15세기의 메디치 가문 여기 나왔죠? 15세기의 메디치 가문에서 유래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helped usher in the Renaissance라고 나오는데 여기 usher in 하면은 우리 별주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뭐뭐가 시작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뭘 시작되게 도와줬냐면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게 도와줬대요. 그 메디치 가문이 뭐 함으로써 bringing together artists, writers, and other creative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예술가, 작가, 그리고 다른 창작자들을 bring together 한데 모음으로써.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artists, writers, and other creatives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됐어요? 이거죠, 이거. 근데 얘네가 bring together 함으로써 bring together, come together 됐다는 거죠. 됐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이 먼저 했다는 거야, 이거를. 메디치 가문이 예술가들, 작가들, 다른 창작자들을 한데 모았어.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됐답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답니다. 굉장한 파급력을 가진 거죠. 그렇죠? 이게 메디치 가문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분야의 합작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메디치 가문에서 시작을 했으니 메디치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내용 갑시다. 자,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르네상스 시대는요 was a result of the exchange of ideas. 아이디어의 교환의 결과였답니다. 아이디어를 교환을 함으로써 이 르네상스 시대가 되게 이렇게 풍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Between these different groups, 이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요. In close contact with each other. 자, 서로 close contact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접촉을 했다는 거겠죠. Sound familiar? 그래서 익숙하게 들리느냐? 이어서 If you're unable to diversify your own talent and skill. 만약 너가 be unable to 뭐뭐 할 수 없다면 diversify 하면은 다양화하는 거거든요. 다양화하다. 그러면 너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다양화하지 못한다면 then 그러면 having others around you 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게 to compensate는 보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완할 만한 다른 사람들을 네 주변에 두는 것이 might very well just do the trick. 굉장히 트릭할 수 있을 거랍니다. 아주 잘. 그러니까 트릭할 수 있다는 건요, 그냥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네요. 지금 초반부에서는 메디치가 무엇인지, 메디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치 효과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첫 문장 자체가요. 그런데 이 말만으로는 우리가 내용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뭔가 너의 재능과 기술을 다양하게 이렇게 펼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네 주변에다가 너를 보완해줄 다른 사람을 두는 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주변에 너를 보완해줄 사람을 두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뇌가 작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헛소리 한 거죠. 아까 우리 배웠던 거. 보완해주면 뇌 작아진다네. 아까 개랑 A 나왔던 거. 어찌됐든 그럼 이 글은 뭐가 되냐? 이거는 요지가 되는 거예요. 요지. 주제와 요지의 차이는 뭐냐? 주제라는 거는요,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주제고요. 요지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게 요지거든요. 그러면 이 글은 메디치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디치 효과라는 거 이제 알았지? 내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알았지?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왜 썼을까? 너네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은 이 메디치 효과를 한번 이용해봐 이거예요. 됐어? 네 주변에 너가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을 네가 한번 잘 둬봐.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로 인해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여기서는요. 그죠? 자, 다음 문장이 엄청나게 길게 나왔는데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보겠습니다. believing. 자, 이 believing이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구문일 수도 있거든. 그럼 어딜 찾으면 되냐면요. 콤마를 찾아보면 돼요. Believing that all new ideas come from combining existing notions in creative ways. 여기 나오네.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죠? Johnson recommends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분사구문이라고 알 수 있어. 됐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은 내가 이제 해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된다. 웬만하면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뭐뭐 하다. 됐어?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근데 분사구문이 초반부에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리고 뭐 믿으면서 이러면 그리고 믿는다 이러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초반부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뭐뭐 하면서의 해석이 제일 많아요. 대부분은요. 자, believing 믿으면서, 대절이야를 믿으면서 all new ideas 모든 새로운 생각이 come from 온대요. 뭐에서요? combining existing notions래요. combining은 결합하는 거고요. 여기서 existing은 notious를 꾸며주는 거야. 이미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존재하는 이런 뜻이잖아. 즉 기존의 개념들을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온답니다. in creative ways. 창의적인 방식으로. 됐어? 기존에 있는 것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에서 모든 생각이 온다고 믿는 것. 이게 뭐야? 이게 메디치 효과잖아. 됐어? 자, 이렇게 믿으면서 조한스는 추천합니다. 뭐를요? Utilizing a mix of backgrounds, experiences, and expertise.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배경, 경험, expertise는 전문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의 혼합을 활용하는 거예요. 혼합을 활용하는 것. 이런 거를 추천한답니다. In staffing to bring about the best solutions, perspectives, and innovations in business. 그러면 기업에서 가능한 뭐라고 해야 될까? 솔루션이니까 해결책, 최고의 해결책이겠고요. 관점이겠고요. 이노베이션,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bring about 하기 위해서, bring about은 한 단어로 cause예요. cause, 유발하답니다. 유발하기 위해서 staffing은 스태프를 둔다라는 뜻이거든요. 스태프가 뭐야? 직원들이잖아, 직원. 그럼 직원을 배치하다, 인력을 배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력 배치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대요. 자, 마지막 문장이 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역시나 되게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뭐다?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요. 뭐다? 기존에 있는 거를 적절하게 섞음으로써 나오게 된다라고 믿으면서 이 조한슨이라는 사람은 기업에서 가능한 최고의 해결책 그리고 전망 그리고 혁신 이런 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 인력 배치에서 배경, 경험, 전문 지식을 혼합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조한슨이라는 사람은 뭘 믿은 겁니까? 뭘 믿은 거예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까? 우리 학원이 이제 영어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가야, 사업가. 내가 사업가인데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을 내가 다 운영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다고 쳐봐. 내가 이 세 개 학원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원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새로 뭐 선생을 이제 뽑을 거야. 선생님을 뽑는데 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강사로 이제 지원을 했어.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학 강사는 수학 잘하는 사람, 영어 강사는 영어 잘하는 사람, 국어 강사는 국어 잘하는 사람 이렇게 배치하는 게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영어라고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뽑은 사람들은 기본은 뭐냐면 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일단 기본은. 근데 여기에서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출나게 자료를 특출나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생들 관리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출나게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등. 굉장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혼합해서 활용을 하는 게 잘 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메디치 효과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메디치 효과는 단순히 어떤 하나만을 쭉 이게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서 잘하는 것을 모아다가 믹스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난다. 이게 메디치 효과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마지막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 즉 요지를 한 번 더 말해서요. 요지를 다시 말하는 문장, 즉 요지, 제 진술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자면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인력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해라? 배경, 경험, 전문 지식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글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혼합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섞는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혼합해서 하면은 더 큰 효과가 나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볼 거고요. 숙제 밀리지 말고 꼭 하시고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남아서 다 하고 이따 저한테 검사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